이미 작년부터 한국은 박스권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좀 투자자들도 힘들죠. 왜냐면 안 과연- 빠지는 것도 좋지만 박스권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트레이딩이 말이 좋아서 트레이딩이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주식 투자를 뭐 아예 뭐 안 할 거다는 뭐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뭔가 위험을 져야 되는 거고 네. 또 주식 투자를 좀 액티브하게 하는 분이라 그러면 추세를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사야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정도가 뭐 저는 저점 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럴 때 사지 않으면 별로 기회가 없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네, 오늘 투 레이더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목돈연구소도 급박하게 예.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이진훈 소장께서 집안에 이제 상을 예. 당해서 이제 지방으로 급하게 내려가셨고, 그러니까 월요일에 저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1월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또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와주셔가지고 예. 바로 우리 이오키님이 김학균 소장님 1월에 뵙고 다시 뵙네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투자 레이더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1월에 했으니까 국내, 해외 한 주간의 전망을 해보는 이제 그런 네. 순서인데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바닥을 친 건가요? 아닌가요? 또 보러 갑니까? 저는 상반기로 따지면 바닥을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주가 바닥이라는 거를 지나가 봐야 알게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네.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건 뭐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진행형인 좀 불확실성인 것 같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 생각에는 네. 지난주에 파월이 굉장히 좀 무리하면서 우리 미국 노동시장 너무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올려야 되라고 하면서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연준은 좀 불확실성을 좀 없애준 거 아닌가. 매월 할 때마다 한 0.25%포인트씩 올릴 거야라고 하는 게 네네. 파월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고요. 그럼 예. 어디까지 올릴 거냐가 중요한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거의 뭐 올해 FOMC 때마다 다 0.25%포인트씩 올리게 되면 네네. 뭐 그때까지는 가야 할 것 같고 예. 이제 그 이후의 행보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작년도 가을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고생을 하는데 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공급 병목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예.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꺾였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이지만. 예, 네. 우리는 좀 네.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이것도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정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급 병목이 공급난이 향후 한 6개월 더 나빠질 거냐 아니면 네. 더 개선될 거냐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얼추 우리가 그 최근에 봤던 저점이 네. 적어도 상반기의 저점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FOMC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긴축적으로 해석하는 분석도 많고요. 네. 이게 이제 올 연말에 1.8, 1.9%지 않습니까? 네. 0.25씩 계속 올리면은 그것도 세다. 네. 그다음에 5월에 QT 양적 긴축을 하반기도 여름도 아니라 5월부터 한다면 이것도 센 건데 지금 시장이 너무 방만하다. 이런 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나타났던 반등은 네. 뭐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8% 올랐지만 연간으로 한 20% 넘게 밀렸다가 바닥에서 올라온 거고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니까 전기차 업체 리비안 한 2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엔 80% 가까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인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파월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은 떨어지는 건 맞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게 정말 공급 병목에 따른 일시적인 건지 이를테면 뭐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사람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출근을 못 해가지고 노동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건지 네. 실제로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는 건지는 답이 없는데 예. 근데 이 뭐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징후들은 없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딱 선을 그었는데요. 이거는 내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논리를 파월이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의 물가 중에서 가장 많이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게요. 기름값 올라간 거라며 네. 중고차거든요. 네. 이거 기름값 올라가는 걸 뭐 연준이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네. 또 중고차 가격 올라가는 것도 오미크론 때문에 신차 공급이 안 못 되니까 만드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수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경제가 과잉 수요가 있을 때 금리를 올리면 영향을 중앙은행이 어떤 과열을 막을 수 있는데 공급 쪽의 문제는 중앙은행이 사실 금리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연준의 그 파월이 처해 있는 지금 어려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빨리 못했다는 게 그 미국 연준이 갖는 스트레스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형편이 좋을 때 좀 금리를 올려놔야 또 상황이 나빠질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내릴 그 어떤 정책의 그 룸이 폭이 있죠. 생기고 네. 네. 또 지금 뭐 아무리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0년 3월에 그때부터 주식은 뭐 거의 한 60~70% 올랐고 네. 코로나 팬데믹 직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국 연준이 늦어도 너무 늦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공급 병목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맞냐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 파월은 굉장히 수요 쪽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올릴 거야라고 했는데 저는 도리어 이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파월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은 금리를 올릴 명분을 만든 건데 제 생각에 그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네.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연준이 굉장히 신중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표현상으로 매파가 맞는데 그럼 최근 1년 동안의 연준의 행보를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뭐 그렇게 권위가 있었습니까? 네, 작년 한 8월까지만 해도 2022년에 금리 올릴 거란 시나리오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2023년에 올릴까요? 그랬다가 9월 FOMC가 되니까 갑자기 2022년 9월 금리 인상론이 들어왔고 네. 말을 바꾸죠. 예, 12월이 되니까 6월 금리 인상론이 됐고 이러면서 이 시기가 점점 당겨져 왔기 때문에 네. 연준의 말 자체는 매우 제 생각에는 뭐 매파적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이 자체가 고정된 진리는 아닌 것 같고 예. 매우 지금 상황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래도 FOMC로 반등을 하고 미국의 장기금리 같은 게 안 올라가는 게 예. 좀 그런 해석이 이미 시장 금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준은 좀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연준이 이제 네. 이렇게 또 세게 말해도 언제든 네. 예, 이제 유동적으로 네. 예, 다시 또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 포인트고 좋은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방금 우리 김학규 네. 센터장도 말씀해주셨지만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유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에서. 네. 그럼 이제 이걸 알아서 네. 금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네. 천천히 올린다거나 못 올리는 건데 공급 쪽에서 안 풀립니다. 풀리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계속 인플레이션은 나와 버려요. 네. 그건 제 생각에 이건 투자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금리를 안 올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그건 못하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는 공급난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네.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너무 늦게 움직인 중앙은행의 긴축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본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거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뭐 악재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공급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이런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이제 미국이 셰일 오일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요즘 뭐 꺼진 그 유정도 다시 보자 뭐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5년 쉬자 뭐 이런 좀 거죠. 그런 네. 것들이 가변적인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 연중 그 자체만 보면 야 이거 빅 스텝이야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야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서 이게 공급난으로 인한 물가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어.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파월이 선을 긋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이 길 갈 거야라고 했는데 이미 시장 금리는 연준이 늦게 움직여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금리의 급변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 생각엔 상당 부분 그런 리스크는 적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금리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다. 그렇죠. 그러나 공급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나오는 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네. 이거 뭐 진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네, 아주 그건 알 장기적으로 수 없죠. 보면 네. 정말 세상이 네. 저는 지난주에 네. 사우디가 그 석유를 결제하는데 중국 위안화로 하는 걸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지금 중국인들이 참 모골이 송연할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요? 개혁 개방 이후로 그냥 자기들이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가 넘는데 네. 그 3조 달러가 중국 인민은행의 그 근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 다 미국 돈으로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해서 채권이잖아요. 가지고 있을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게 동결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는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유 거래의 룰이 바뀌고 이런 거는 저는 그런 불확실성 세계가 네. 굉장히 과거처럼 경제적 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시되는 세계화의 논리에서 좀 반세계화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는 네. 지금 길게 보면은 뭐 그건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짧은 관점에서의 좀 짧은 시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몇 달 동안 더 커지기보다는 네.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주식도 우리가 좋아질 1분기에 거다. 봤던 저점 아니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국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이제 국내 코스피가 1,600이 살짝 깨졌었습니다. 네. 2,594, 5, 6이어서 지금 시장의 관건은 또 깨지느냐 2,600이 네. 아니면 그걸로 이제 받고 바닥을 간다라는 건데 같은 관점이라면은 코스피도 역시 바닥 친 거네요. 저는 뭐 꼭 뭐 그게 그 영어 아주 안 깨질 바닥이라는 의미보다 그걸 상반기 모르는 거지만 뭐저 제 생각에 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네. 심하게 하회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이 있다 보면 모든 조정은 참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아주 당혹스러움을 주거든요. 네.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주가 빠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야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작년 7월 고점에서부터 금년 1월 저점까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1% 빠졌거든요. 예. 3,300이었으니까 네. 코스피. 예. 근데 2018년에 한 23% 빠졌고요. 예. 2011년에도 한 24%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도 이런 식의 조정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인데 예전에는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예. 코스피가 한번 약세장으로 가면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50% 기본적으로 빠지는. 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0에서부터 940까지 밀렸고요. 네. 그 이전에 닷컴 버블 때는 1000에서 500까지 밀렸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주가 지수가 20% 초중반에서 멈춰졌는데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그런 등락이 앞으로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닌데 예.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바뀐 것이 자본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관치 자본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이건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예. 거대 경제 주체를 파산시키고 나서 겪었던 혼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지만은 뭔가 심하게 특정한 경제 주체가 망하는 거를 네. 정책의 힘이 막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주가 지수가 50%씩 밀릴 때는 그냥 단지 경기가 나빠진다. 그런 걸로 주가 지수가 50%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다. 네. 심각한 신용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금리가 낮을 때 누가 부주의하게 돈 빌렸다가 예.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이 돈을 떼이면서 은행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오히려 대출을 회수하고 예. 그 시스템 리스크로 가고. 그렇죠. 예. 그게 예. 신용 리스크가 그런 금융의 문제가 실물 경제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말씀하신 시스템 네. 리스크인데 지금 그게 막히다 보니까 아. 주식 시장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관이 개입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그 부작용은 뭐냐. 자본주의에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한번 정리가 되면 뭔가 부실한 경제 지출이 냉혹한 얘기지만 퇴출이 되고 예. 효율적인 사람들이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탄성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다시 닥치면 안 될 고통이었지만 그 위에 우리 기업들 재무구조 좋아졌죠. 또 심지어 외국인 투자가들 들어오면서 지배구조도 개선된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은 뭔가 이런 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회복 탄성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안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요. 쭉 올라가는 것도 그럼 아니고. 우리가 지난 10년을 경험해 보면 우리 코스피를 보자고요. 네. 코스피가 좋았던 게 2017년과 2020년밖에 없어요. 추세적 상승. 그럼 네. 나머지는 그냥 횡보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자본주의의 뉴노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서학 개미분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래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혁신이 있는 나라는 주가가 올라가요.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그렇게 갔던 것이고요. 네.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한 3, 4년 놓고 본다 그러면 이미 작년부터 한국은 박스권이 시작된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좀 투자자들도 힘들죠. 왜냐면 아주 안 마인- 빠지는 것도 좋지만 박스권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트레이딩이 말이 좋아서 트레이딩이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주식 투자를 뭐 아예 뭐 안 할 거다는 뭐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면 뭔가 위험을 져야 되는 거고 네. 또 주식 투자를 좀 액티브하게 하는 분이라 그러면 추세를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사야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정도가 뭐 저는 저점 보내고 생각하는데 네. 이럴 때 사지 않으면 별로 기회가 없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저희가 한 주간의 투 레이더를 만들긴 하지만 이제 바닥을 봤다면 상승 탄력을 네.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누가 주도주가 되느냐. 지금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이 네. 성장주, 기술주, 반도체, 바이오, K 게임 등등입니다.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시 갑니까? 만에 하나 바닥 찍었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네. 저는 뭐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오늘 주춤하지만 뭐 이런 흐름이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조금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면 특히 이제 성장주들은요. 예. 굉장히 팡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 뭐 넷플릭스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기업의 PER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주식이 싸 보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진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성장주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를 투자자들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밸류에이션 자체보다. 그럼요. 그러면 네. 비쌀 때도 PER이 40배, 50배일 때도 이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는 주가가 지탱이 되는데 네. 이게 한번 꺾이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싸지지만 그때 성장주를 사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네. 한국의 화장품 주식, 바이오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을 보면 안 되는 게 왜 성장주들이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꿈꾸는 세상처럼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 그 바뀐 세상에서 이 기업이 그 성승자가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예. 닷컴 버블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인터넷 세상을 꿈꿨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이었죠. 그때는 네. 야후와 엠파스 이런 종목들이 네. 있었거든요. 세상이 바뀐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바뀌었지만 예. 지금 야후가 그 주역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상장도 안 됐던 구글이 주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성장주는 사람은 아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맞죠. 검증 안 된 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그 바뀐 생태계의 그 성공자가 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기업 이익과 주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인데요. 네네. 예, 그 스토리를 잘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단지 가격과 네. PER이 싸졌으니까 산다 이거는 맞지는 않은 그런 걸 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치주를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추가적인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가치주 쪽.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네.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주는 아직도 비싸고요. 많이 네. 떨어졌지만 네. 2, 3년 전보다 많이 올라 있고 네. 가치주는 싸니까 굳이 따지면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잘 아는 전통 산업의 주식이 더 낫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청취자분 밸류에이션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주가가 있고요.
거기에 그 기업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가와 실적을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저희가 몇 배다 실적 대비 주가를 보는 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장주들은 늘 고평가죠. 왜냐하면 실적은 별로 없는데 주가가 엄청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는 성장주에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렇죠. 그 자체가 갖고 네. 있는 성장 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때 그 기술주가 싸다 이래서 접근하는 것보단 네. 차라리 가치주다. 그렇죠. 싼 주식을 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